지금도 국제관계 뭐가 바뀌어요? 미국이 러시아랑 관계 정상화하고 북한이랑 맺으려고 하는데 우리가 언제까지 무찌르자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반공사상 그게 아니라는 거죠. 바뀌어야 되죠. 왜냐면은 정말 10대 경제권까지 올라왔지만 전 세계 유일하게 4대 강국에 둘러싸여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밸류에이션을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이겁니다. 지금 사실 기계는 PBR이 3.5배인데 이거는 이제 방산까지 들어갔기 때문에 3.5배고요. 지금 보시면은 통신 빼놓고 나머지 화학, 운송, 유통, 금속 이게 다 전통 제조업주입니다. 그쵸. 왜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가 잠재 성장률이 낮고 좀 성장률이 안 나오는 게 뭐냐면 AI 갖고 안 되죠. 그거 갖고는. 반도체는 좀 이런 말하면 거의 고용 유발 지수가 전통 제조업보다 낮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는 되게 중요하죠. 근데 우리의 고용, 일자리가 창출이 많이 되는 거는 반도체보다는 전통 제조업인데 이 전통 제조업이 왜 안 좋을까요? 성장이 더 한계에 부딪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핵심 뭐냐? 중국 때문이에요. 중국 제조업과 경쟁이 되는데 우리가 중국 제조업과 경쟁돼가지고 어떻게 되게 이 제조업체 예전에 여기 있는 업종들이요. 20년 전에 2007년도에 우리나라가 주가지수 1000 갈 때 포스코가 75만 원 했어요. 그쵸, 이 당시는 이들 종목들이 주도했었죠. 그때는 뭐냐면 중국이 WTO에 가입해서 엄청나게 경쟁하니까 그 당시엔 중국이 제조업 경쟁이 약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수혜를 받는데 이제는 제조업이 중국이 우리보다 앞서 있다면 앞서 있지 못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 피해주들이에요. 만약에 미국과 북한이 외교관계 정상화하고 미러 관계가 복원이 되면 여기 있는 종목들이 살아나는 거죠. 그러면 얘네들이 PBR이 1배가 돼야 주가지수가 안정적으로 5천이 가요. 예. 지금 인공지능 갖고 저는 IT 애널리스트이기 때문에 저 인공지능 너무 좋아해요. 근데 그거가 요즘 보시면 아시잖아요. 자꾸 버블 논란이 나오는데 진실은 나중에 밝혀지겠지만 중요한 건 만약에 반도체로 지금 해가지고 5천이 가도 그게 언젠간 사상 누각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또 빠질 수가. 그럼 인공지능 갖고 주가가 쫙 올라가면 그 다음에 다른 섹터가 안 받쳐주면은 우리나라 장은 다시 또 무너지는 건데 얘네들이 살아나야지 PBR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수가 5천이 갈 수 있을 거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러우 전쟁이 끝나면 그리고 미국과 북한이 수교가 되면 7개 섹터를 제가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러우 전쟁이 끝나면은 차화 전철이라고 해서 자동차, 화학, 전력, 철강을 보고 있어요. 자동차는 왜 그러냐면은 러우 전쟁 터지기 전에 러시아 자동차 1위 업체는 우리나라 자동차 업체들입니다. 근데 러우 전쟁 터지면서 대러시아 제재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다 철수를 했죠. 지금은 러시아 자동차 1위 업체들은 다 중국 업체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다시 러시아 재진출할 수 있을 것 같고 러시아에 있는 공장들을 우리나라 기업이 바이백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자동차 업체들이 좋아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러우 전쟁 끝나면 가장 수혜를 체감할 수 있는 거는 자동차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차가 지금 중국 시장에 우리 다 나왔지 않습니까? 그럼 자동차가 없어야 되가 없어요. 러시아라든지 전쟁이 끝나면 그 특수를 우리가 자동차 업체가 볼 수가 있고 화학 지금 화학업체 엄청 안 좋지 않습니까? 엄청 좋죠, 예. 옛날에는 화학업종 주가가 엄청 좋았는데 왜 화학업종이 안 좋은 게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중국의 어마어마한 과잉 생산 설비. 근데 더 큰 게 있습니다. 왜냐면은 러우 전쟁이 일어나니까 미국이 러시아 원유를 제재를 했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WTI를 우리가 100을 사온다면 러시아 원유가 중국과 인도에 30% 싸게 줬어요. 그러면 지금 55불에 WTI면은 중국과 인도는 40불에 갖고 오는 거죠. 러시아 원유를. 그럼 우리는 화학업체들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원가 경쟁까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수 단지, 울산 지금 불 꺼져 있고 좀 난리잖아요. 화학업체 구조 조정한다고. 핵심은 중국의 과잉 생산 설비가 저가 볼 때는 오지만 나머지 오는 뭐냐. 중국 화학업체들이 원유를 싸게 사니까 거기에 가격을 거의 덤핑을 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러우 전쟁 끝나면 유가가 중국과 인도가 싸게 사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화학업종은 이것만으로도 여기서 더 나빠질 수 없다는 거예요. 더 개선될 룸이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저는 전력입니다. 그러니까 전력은 AI 때문에 엄청나게 좋고 원자력도 좋은데 이거는 또 남북 경제 협력이 되면 북한이 가장 부족한 게 전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전력은 여전히 AI뿐만 아니고 남북 경제 협력, 러시아 협력도 좋아지고 철강은 왜 철강일 거에 얘기가 나오지만 북한의 인프라가 지금 북한이 철강이 바로 단시간에 개선이 안 되지 않습니까? 왜 철강이 중요하냐면 우리나라가 경제 개발을 할 때를 여러분 잘 보시면 박정희 대통령이 65년도에 일본과 관계 정상하면서 우리가 일본한테 5억 달러 유무상 차관을 받았습니다. 그 돈 갖고 뭐 했죠? 경부고속도로, 포항 개철을 했죠. 그리고 고리 원자력 발전 이 세 개가 3개 축이 우리나라 경제를 여기까지 끌고 왔는데 북한도 똑같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은 철강 수요가 뭐 철근도 좋아질 거고 또 철강에 여러분 모르시는 게 뭐냐면 마스가가 되게 되면 후판 쪽도 좋아질 거예요. 그런데 이 수요만 없어야 되는 게
원가 쪽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철강이라든지 그 유연탄을 다 호주라든지 브라질에 사오고 있어요. 러시아 유연탄 사오면 되고요. 북한의 철강을 갖게 되면은 원가 절감 효과가 있을 수 있죠. 그리고 공급처를 다변화를 해야 우리나라 철강 업체들이 원재료 사올 때 우리가 가격 협상력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철강이 좋아지는 게 아마 러우 전쟁 끝나면 바로 수혜를 볼 거라 보고 있고요. 건상위는 뭐냐면 당연히 건설 장비. 그렇죠. 북한이 인프라 개발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상사는 뭐냐면은 상사는 우리나라가 자원 개발을 하고 있어요. 이쪽이 북한이 사람들이 뭐 철강석이랑 석탄만 한다고 생각하지만 세계적인 히토류 보유 국가입니다. 그리고 히토류 품위는 세계에서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히토류뿐만 아니고 앞으로 차량 경량화라든지 그 다음에 그 첨단 무기에 들어가는 게 뭐냐면 마그네사이트예요. 그래서 독일 자동차 업체들이 가장 관심 가졌던 게 북한의 마그네사이트에서 단천에 있는. 그래가지고 이 상사가 우리 그 자원 개발할 수 있고 누가 관심 많겠어요? 미국이 가장 관심 많은 게 북한의 자원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어차피 북한의 인프라라든지 투자는 남한이랑 미국이 자기 나라 제조업도 없는데 북한 제조업을 누가 리빌딩을 시키겠어요. 일본이랑 한국인 거죠. 그래서 일본도 경제 업사이드에 북한을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김정은 입장에서는 남한한테만 주기에는 자기가 또 균형을 못 잡잖아요. 균형 잡기 위해서는 남한과 일본 기업이 같이 오는 게 김정은 입장에서는 좋은 거죠. 그래서 이 상사가 좋고 의류는 심플하죠. 이제 우리나라 나이키나 언더아머 뭐 이런 옷들이 베트남에서 북한 생산되면 가격이 또 다운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즘 재밌는 게 1달러 샵이라고 미국에 있는 그 업체가 주가가 굉장히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예. 어디서 갖고 계세요? 1달러를. 북한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이소, 한국에 이제 다이소 같은 게 미국에. 그 미국도 지금 미국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지금 엄청 그 미국 중산층이 고통받고 있는데 북한이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베트남 계속 지금 인건비가 올라가고 있거든요. 당연히 뭐 요즘 베트남 보면 거의 베트남 진짜 정말 헐벗고 못 살았는데 베트남을 저렇게 부자로 만든 것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이에요. 베트남 최대 투자처가 한국이거든요. 투자한 금액만 100조가 넘게 들어갔어요. 지난 5천 6천은 뭐 내년에 우리 대표님처럼 5천에서 뭐 외국계 증권사 6천까지 밴드가 나와요. 왜냐하면 일본의 PBR 1.8배를 적용하면은 5천에서 6천 밴드는 나옵니다. 근데 저는 만약에 북미 관계가 개선이 되고 남북 관계가 새롭게 열리게 되면 저는 2035년에서 40년 되면 우리나라 GDP가 영국을 제끼고 세계 6위도 될 수 있는 잠재력이 있고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죠? 성장률이 예. 없으니까. 그러고 6위에 이제 그 경제 대국이 될 수 있고 그러면 코스피는 2035년도 넘어가면 만도 넘어갈 수 있다. 그럼 또 저보고 너 말이 돼? 근데 가능하죠. 왜냐면은 우리나라가 장부 가치가 대략 한 3,200 정도 되니까 매년 ROE 8%를 복리로 10년을 더해보면 우리나라 장부 가치가 5,500에서 6,000 정도 나오니까 그당 2035년도 PBR 1.8배를 적용하면 만 이상 나오죠. 근데 만이란 전제 조건 심플하면 우리가 성장이 열려야 되고 북미 관계가 개선해서 평양에 미국 대사관이 들어가면 우리 장이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크게 움직일 수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남한, 북한이 어쨌든 산업이 합쳐지면서 미국 입장은 대체제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자기 나라 제조업도 부활도 하면서 쉽게 말하면 그렇다고 해서 미국에서 옷을 만들 수 있겠어요? 그런 거는 북한이 만들고 남한은 또 전자제품 만들 수 있고 그 남한의 전자제품을 북한에서 만들 수도 있지 않겠어요? 지금 우리가 인건비가 비싸니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는 우리 기성세대들이 반성을 해야 될 게 어쨌든 지난 10년간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지금 출생아가 0.7명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낮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한국에 소멸되는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심각한 문제죠. 0.7명이면 북한의 출산율이 1.6배입니다. 북한의 출생아 수가 남한보다 많아요. 그러면 북한은 군대 복무기간이 10년입니다. 근데 전쟁은 제가 이렇게 쭉 보면은 역시 군인 숫자입니다. 군인 숫자가 담보 안 된 첨단 무기로는 절대 적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 이 상태로 북한이랑 가면 우리나라 현재 인구 구조는 우리는 지금 모르고 있어요. 앞으로 2037년 정도 되잖아요. 인구가 우리가 1명이 깨진 게 언제냐면 2018년도에 1명이 깨졌어요. 집값 폭등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 2038년 되면은 그때는 군대 갈 인력이 없어요. 심각한 거예요. 지금 10년만 지나면 우리가 어떻게 바뀔지 아무도 모르는데 결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부울경 경제. 아까 우리나라 전통 제조업은 다 부울경에 있습니다. 부산이 지금처럼 죽은 도시가 되는 게 아니라 북극 항로가 열릴 겁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원하기 때문에. 그럼 부산 경제나 울산 경제나 포항 경제가 살아나서 우리나라가 수도권 중심에서 부울경이 새로운 축이 되고 이렇게 되면 한국 경제가 균형 잡히게 되면 집값도 안정화되는 거죠. 물론 저는 집값 안정 최고의 핵심은 공급 확대라고 보고 있습니다. 공공 물량이 아니라 민간
누구도 공공임대 살고 싶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작가님도 대표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게 핵심이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경제가 균형 발전이 되는 거죠. 근데 이 과거에는 인위적으로 국토 균형 발전을 얘기했는데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결국 기업들이 가야 되는 거죠. 기업이 가야 되는 게 뭐냐? 전통 제조업에 살면요. 저기 예를 들면은 울산이나 부산 가서 월급도 많이 받을 수 있고 훨씬 좋아지면은 젊은 사람들이 왜 그쪽으로 안 가겠어요? 지금 옛날 지방 대학에 지금 소멸되고 있다는 것도 다 그런 부분인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뭐 어쨌든 간에 이런 북극 항로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새로운 남북 경제 협력이 일어나게 되면은 우리 일자리 창출이 많이 될 거고요. 저는 그래서 인공지능 바이오 하는데 제가 공부를 그쪽에 있었는데 이쪽은 중요해요. 국가를 미래를 이끌거나 참 핵심 기술이긴데 근데 여기는 정말 돈 버는 사람이 정말 똑똑한 사람들만 벌어요. 일반 대중 99%의 대중은 여기랑 괴리가 돼 있죠. 그래서 제조업이 살아야 우리나라 중산층이 사는 거죠. 그게 누가 보여주고 있냐? 미국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미국이 정말 제가 봤을 때 미국이 2000년에 가장 큰 실수를 한 게 지금 나오죠. 중국을 WTO에 가입한 게 실수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중국한테 제조업을 넘기면서 미국이 제조업을 중국에 넘기고 뭘 했죠? 서비스랑 빅텍이랑 금융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뉴욕 에 있는 월가, 샌프란시스코 빅텍 여기만 살고 미국의 중산층 완전히 붕괴가 됐어요. 그래서 미국의 진위 계수를 보면 심각하죠. 그래서 전통 제조업과 관련된 대통령이 누구냐? 트럼프 대통령이죠. 그 부분은 부동산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 중상층의 지지를 받아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됐죠. 지금은 또 관세 때문에 지지율이 확 떨어졌지만은. 근데 저는 그런 거죠. 트럼프 대통령의 기본적인 뭐냐? 미국 중상층 살리기가 그게 아메리칸 퍼스트라고 보는 거죠. 사람들이 그냥 뭐 힘센 사람 나오고 미국 백인들이 그 사람들이 뭐냐면 그 러스트 벨트에서 그 고등학교만 나와가지고 제조업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 집을 갖고 했는데 그 제조업이 다 어디로 갔어요? 중국. 그 다음에 아시아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저도 공부를 했지만 ROIC, 순이익률. ROIC라고 그래, 미국은요, 보통. 그러니까 투자를 안 하는 거야. 투자 조금 해가지고 이익만 해. 그 누가 돈 벌었겠어요? 미국의 월가가 돈 벌었는데 그 월가가 또 모든 걸 날렸죠. 2008년도 금융위기로 또 다 날렸어요. 그래서 금융이 완전히 메인이 되는 나라는 결국 국가가 무너진다. 그 대표적인 게 누구냐? 영국입니다. 아까 제가 왜 영국을 얘기했냐면 저는 대영제국 시대는 이제 진짜 어려워졌다. 우리가 대영제국에 갖고 있는 거를 한국 갖고 올 수 있는 기회가 왔다는 거죠. 그래서 제조업이 없는 그 나라는 궁극적으로는 망한다. 라는 게 제 결론이에요. 그래서 지금 유럽이 전체적으로 다 어려워진 이유가 복지 비용이 많이 늘어난 것도 있지만 유럽이 제조업이 완전히 몰렸어요. 독일 빼놓고는. 그러니까 독일 하나 갖고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유럽 젊은이들이 왜 지금 프랑스 시위를 여러분들이 곰곰이 봐야 돼요. 다 그 파이낸스 나온 거 갖고 ROIC 갖고 자본 수익률 높이겠다 다 나가는 바람에 나라가 저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 엘리트들이 일반 서민들과 중산층을 못 살게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저런 현상이 벌어진 것은 그럼 유럽연합이 예전에 유럽연합이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도 그럴 단계 온 거죠. 우리도 뭐냐면 저희가 뭐 주가지수 많이 얘기한 건 핵심 그겁니다. 제조업이 살아야 많이 가는 거지 단순하게 뭐 빅텍이나 이런 것만 갖고는 나라가 위기가 갑니다. 빈익빈 부위가 커지기 때문에. 생각해보면 우리나라 때도 보면 서민층 잘 되고 좀 장사 바글바글 될 때 보면은 건설 경기라든가 제조업 경기 좋을 때 그때 좀 먹고 살만하고 그거 죽으면 또 잠깐 힘들고 이러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제가 한 번 더 슈퍼사이클 책의 핵심은 한국 제조업의 부활이다. 그 제조업이 AI랑 결합이 되고 바이오랑 결합이 될 때지 인공지능만 갖고는 그 나라가 절대 발전할 수 없다. 그게 뭐 인공지능 요즘 일자리 잡고 없어진다는 얘기 나오잖아요. 뭐 공인의 회사들도 인공지능 때문에 어려졌다. 뭐 진실은 제가 좀 따져봐야겠지만 그 정도로 이 제조업과 연결이 돼야 되는 거지 단순하게 인공지능 저도 뭐 주가지수 가면 좋죠. 주식 좋죠. 근데 그런 것만 가고는 국가가 장기적으로는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이제 미국 케이스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나타난 거죠. 그분은 기성 정치인이 아니죠. 미국의 보수 진보가 다 미국 국민들이 요구하는 거를 받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나왔고 트럼프 대통령이 안 하는 게 세 가지예요. 담배 안 피고요. 그다음 술 안 먹고 마약 안 해요. 그리고 이민자 막자는 그러니까 이민자가 핵심이라는 것도 있지만 핵심은 마약이거든 미국이. 그래서 왜 미국 중산층들이 저렇게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좀 문제 이슈가 많지만 그 지지하는 이유가 다 그런 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마약을 싫어하니까 이제 북한 같은 경우는 그럼 북한 마약은 손 다 떼는 대신에 북한한테 경제적으로 이익을 주는 걸 제안하면서 서로 개발을 해가지고 돈을 같이 벌고 이쪽에서 이익을 얻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렇죠. 지금도 좀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북한이 약이 없기 때문에 아프면은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 꽤 많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그 분리를 해야 돼요. 그리고 또 지금 현실 권력을 인정하지 않은 채 그냥 모든 2,600만의 북한 주민을 나쁘게 봐봤자 여러분 다 통일
다들 원치 않는다고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근데 다들 또 그런 얘기해요. 북한이 중국 가면 어떻게 할래요? 그건 안 되지. 다 또 그런 얘기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북한에 대한 저는 기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식량과 보건에 대한 거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되고요. 그리고 북한의 인구 구조가 95년도에 대극이 나면서 북한 조선노동당 김일성 패밀리가 운영했던 중앙집권식 계획경제가랑 배급제가 무너지면서 95년부터 30년간은 북한 주민들은 알아서 생존해 왔어요. 그래서 장마당에 생존해 왔기 때문에 그 95년도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북한 정권에 대한 충성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좀 길게 보면 1985년부터 태어난 사람들은 다 그 지금 북한 정권에 대한 충성도가 낮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북한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한국의 군사력도 아니고 그 다음에 미국도 아니에요. 한국의 드라마랑 영화랑 이겁니다. 이미 다 퍼져 있기 때문에 김정은이 뭘 했냐면 2022년도에 하도 북한의 젊은 세대들이 한국 드라마나 음악을 들으니까 공개처한 게 그게 법을 만들었어요. 반동사상 문화 배격부로. 그게 문화투쟁을 한 거거든요. 그 문화투쟁의 핵심이 뭐냐면 남한 문화 맞겠다고. 그게 그 정도로 지금 김정은 정권도 이제는 자기도 이제 미국과 관계 정상할 수밖에 없는 게 그만큼 먹고 사는 것까지 해결 안 해주면은 뭐 북한 주민들이 워낙 북한이 억압체제니까 쉽게 혁명을 할지 못할지언정 결국 항상 역사는 증명했지만 민심을 못 먹게 살는 거예요. 누적 개수가 쌓여서 그 언제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한 4대 세습을 저도 원치는 않지만 또 원치 않는 거랑 나의 신념과 나의 희망사항과 현실은 다르다는 거죠. 4대 세습이 됐을 때 그 김씨 왕조가 뭘 하겠어요. 결국 경제 개발에서 일정 부분 북한 주민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고 그래서 제가 말하는데 보건, 식량, 마약 문제도 북한이 좀 심각해요. 왜냐면 아프면 다 마약하니까. 근데 우리 동포들이 저렇게 마약으로 아프면은 치료한다는 게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되게 슬픈 현실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우리가 과거의 냉전 체제 사고를 바뀌어야 된다라고 제가 보고 있는 거죠. 지금 통일 얘기보다는 일단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평화적 두 국가 관계가 돼서 서로 교류를 할 수 있게 바뀌어야 된다. 그게 우리의 대한민국의 거래적 관점이죠. 우리의 신념은 뭐죠? 우리의 소명은 통일인데 그건 일단 신념은 옆에 놔두고 당장 남북과 북이 경제 교류만 하더라도 우리한테 이익이 될 수 있고 아까 말한 대로 남북너가 뚫리게 되면 우리의 성장률이 높아지죠. 그래서 주가 지수가 제가 얘기한 게 분단 체제에서는 5천 6천이 적정하지만은 평화 체제가 돼서 새로운 그 남북 관계 열리면 만까지도 갈 수 있는 업사이드가 열렸다. 물론 그냥 많이 가는 건 아니죠. 우리의 노력이 답보된다는 전제 조건 하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렇게 이득을 얻으면 반대쪽으로 또 국익에서 손해보는 쪽도 있을 거 아니에요? 손해보는 건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지금 말한 대로, 아니, 북한의 핵이 100개까지 있고 제대로 비핵화를 안 하고 하면은 우리가 북한 정권을 연장시켜주는 거 아니냐. 어차피 무너질 텐데, 라는 생각은 제가 대학교 때부터 나왔었어요. 아니면 중국이 방해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랑 교류를 하게 되면은 북한 정권이 연장되는 게 그게 이제 뭐 특히 보수적 시각 가진 분이 그런 걸 우려할 수 있는데 저는 그 우려보다는 북한과 경제 협력 그리고 미국이 바뀌고 있는데 미국 전략이 바뀌는데 그거 올라타야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나라가 식민지가 왜 됐을까요? 개혁을 빨리 못해서. 개혁도 못한 것도 있지만 그때 지정학 전략 변화가 뭐였냐면 일본은 영국과 미국과 손잡고 우리는 러시아랑 손잡았어. 그 당시 고종 황제가. 이건 국제관계 관점에서. 근데 러일 전쟁에서 누가 이겼죠? 일본이 이겼잖아요. 일본이 이긴 게 아니에요. 영국이 지원받은 로스차일드 가문한테 전비를 조달받은 국채를 성공했던 일본이 영국의 지원을 받아서 이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식민지가 된 거예요. 물론 전반적인 거는 우리가 개혁을 안 했죠. 조선 왕조가 개혁도 안 했고 군대가 뭐 제대로 없으니까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결국 뭐 국제관계가 바뀌는 거잖아요. 지금도 국제관계 뭐가 바뀌어요? 미국이 러시아랑 관계 정상화하고 북한이랑 맺으려고 하는데 우리가 언제까지 무찌르자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반공사상 그게 아니라는 거죠. 바뀌어야 되죠. 왜냐면은 정말 10대 경제권까지 올라왔지만 전 세계 유일하게 4대 강국에 둘러싸여 있잖아요. 러시아, 중국, 일본, 멀리 떨어진 미국까지. 이 강대국장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우리나라야말로 정말 세계 정세, 세계사, 지정학 이거에 정말 민감한데 우리가 이런 걸 안 가르쳐줘 학교에서. 대표님도 아시잖아요. 특히 세계사, 국사 이거 제대로 안 가르치니까 몰라요 사람들이. 근데 그거 아시죠? 역사를 모르는 자는 미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육이 뭐냐면은 굉장히 시험을 위한 교육하고 진짜 역사 교육을 하는 역사를 그래서 일본 애들이 역사 왜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금 지정학적으로 바뀌고 있고 그러니까 미국의 전략이 바뀌는데 또 그거죠. 그럼 우리는 미국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그냥 반공사상에 무장해서 북한과 절대 협력 안 해. 누가 협력할까요? 미국이 수개매지면 일본이 북한이랑 일본이 다
북한이니까 땡큐죠. 김정은 입장에서 일본 자금만 받으면 더 좋죠. 그러니까 이제 그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어도 미국이 북한이랑 관계 정상화하면 일본이 북한에 들어가요. 그럼 또 북한이 누구 영향력에 가겠어요? 일본과 중국의 영향력 가죠. 그걸 원하시는지, 그거 원하시면은 그냥 방공하시면 되죠. 거기에 빨리 한국의 영향력을 빨리 씌워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가 거기에서 균형자 역할을 들어가죠. 그러니까 북한이 어떻게 정권이 레짐 체인지가 일어나는 거는 우리가 인위적으로 할 필요가 없이 그거는 우리의 역할이 아니라 그 더 큰 세계적 흐름에 연관되어 있는 거. 우리가 할 거는 뭐냐면 이 미국의 지정학 전략 변화에 빨리 편승을 해서 여기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국가 이익을 극대화하는 게 그게 이제 실용적인 거죠. 그러니까 조선이 망한 게 신념의 외교를 한 거예요. 조선은 중국이 그 아편 전쟁에서 망가졌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청나라만 믿다가 우리가 그거 됐잖아요. 그게 신념의 외교고요. 제가 말한 건 실용 외교인 거죠. 이렇게 듣고 나니까 왜 코스피가 만 갈 수 있는지 이해되셨을 겁니다. 예, 그래서 저희도 좀 어느 정도 이해가 잘 될 것 같고, 네, 오늘 너무 고맙습니다. 예. 예.